피터팬 제8장 인어의 석호. 눈을 살며시 감으면 혹시 운이 좋다면 어둠 속에 떠오르는 아름답고 옅은 색깔의 형체 없는 웅덩이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눈을 더 꼭 감아보면 그 웅덩이의 모양이 서서히 드러나고 색깔은 너무나 선명해서 다시 눈을 감으면 금방이라도 불타오를 듯 타오를 것만 같죠. 하지만 불이 붙기 바로 직전 석호가 눈앞에 펼쳐져요. 본토에서 석호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건 바로 이곳. 정말 천국 같은 순간이랍니다. 혹시 두 번의 순간이 있다면 파도를 보고 인어들의 노랫소리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종종 이 석호에서 긴 여름날을 보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수영하거나 물에 둥둥 떠다니며 인어 게임을 하는 등 여러 가지를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어들이 아이들과 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섬에 있는 동안 인어들 중 한 명에게서 정중한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게 웬디의 평생 후회 중 하나였답니다. 웬디가 석호 가장자리로 살금살금 다가갈 때면 특히 마루너스 록에서는 아이들이 햇볕을 쬐며 게으르게 머리를 빗는 모습을 수십 번이나 볼 수 있었죠. 웬디는 발끝으로 헤엄쳐서 아이들로부터 1야드 이내까지 다가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 아이들이 웬디를 보고는 갑자기 물속으로 뛰어들어 꼬리로 물을 튀겼을 거예요. 아마도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랬을 겁니다. 그들은 모든 남자아이들을 똑같이 대했어요. 물론 피터만은 예외였죠. 피터는 마루너스 록에서 그들과 1시간씩 이야기를 나누곤 했고, 그들이 건방지게 굴면 꼬리 위에 앉아버리기도 했어요. 그는 웬디에게 그들의 빛 하나를 선물로 주기도 했답니다. 그들을 보는 가장 섬뜩한 시간은 달이 질 무렵이었어요. 그때 그들은 기묘한 울음소리를 냈거든요. 하지만 그때 석호는 필멸의 존재에게는 위험한 곳이 된답니다. 오늘 저녁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웬디는 달빛 아래 석호를 본 적이 없었어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7시까지는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비가 온 후 화창한 날에는 종종 석호에 있었어요. 그때 인어들이 엄청난 수로 거품을 가지고 놀기 위해 물 위로 올라왔답니다. 무지개 물에서 만들어진 여러 색깔의 거품을 그들은 마치 공처럼 여기고 꼬리로 즐겁게 거품을 하나씩 치면서 거품이 터질 때까지 무지개 안에 가두려고 애썼어요. 골은 무지개 양쪽 끝에 있었고 골키퍼는 손을 사용해야 했죠. 석호에서는 이런 놀이가 한 번에 12개씩이나 벌어지기도 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끼어들려고 하는 순간 인어들이 바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아이들은 혼자 놀아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침입자들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에게서 아이디어를 훔쳐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존이 손 대신 머리를 사용해서 거품을 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는데 인어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답니다. 이것이 존이 네버랜드에 남긴 유일한 흔적이라고 할 수 있죠. 아이들이 점심 식사 후 30분 동안 바위에 앉아 쉬는 모습은 꽤 아름다웠을 거예요. 웬디는 아이들이 그렇게 하도록 고집했는데 비록 식사는 허구였지만 진짜 휴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햇볕 아래 누워 있었고 몸은 햇살에 반짝였어요. 웬디는 아이들 옆에 앉아 중요한 사람처럼 보였답니다. 그런 날이었고 그들은 모두 마루너스 록에 있었어요. 바위는 그들의 큰 침대보다 크지는 않았지만 물론 그들은 모두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법을 알고 있었죠. 그들은 졸고 있었어요. 아니면 적어도 눈을 감고 누워 있었고 웬디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될 때면 가끔씩 꼬집기도 했답니다. 웬디는 바느질을 하느라 매우 바빴어요. 그녀가 바느질을 하는 동안 석호의 변화가 찾아왔답니다. 작은 추위가 석호를 덮쳤고 해는 지고 그림자가 물 위로 드리워져 차가워졌어요. 웬디는 더 이상 바늘에 실을 꿰는 방법을 알 수 없었죠. 고개를 들어보니 지금까지 웃음꽃이 만발했던 석호는 무시무시하고 불친절해 보였어요. 그녀는 알았어요. 밤이 온 게 아니라 밤처럼 어두운 무언가가 온 거였죠.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이요. 오지는 않았지만 바다를 뒤흔드는 전율을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마루너스 록에 대한 온갖 이야기가 그녀에게 쏟아졌어요. 악랄한 선장들이 선원들을 그곳에 올려놓고 익사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고 하죠. 조수가 밀려오면 바위가 물에 잠기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익사하게 되고요. 물론 그녀는 아이들을 당장 깨워야 했어요.
단지 그들에게 다가오는 미지의 것 때문만은 아니었죠. 차가워진 바위 위에서 자는 것은 더 이상 좋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젊은 엄마였고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녀는 점심 식사 후 30분쯤 지나면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하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도 아이들을 깨우지 않았어요. 웅얼거리는 노소리가 들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때에도 아이들을 깨우지 않았답니다. 웬디는 아이들이 잠이 들도록 옆에 서 있었어요. 정말 용감한 행동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 그 소년들 중에는 잠결에도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는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피터는 벌떡 일어나 개처럼 순식간에 깨어났고 단 한 번의 경고의 외침으로 다른 소년들을 깨웠어요. 그는 움직이지 않고 한 손을 귀에 댄 채 서 있었죠. 해적들, 그가 소리쳤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묘한 미소가 떠돌았고 웬디는 그것을 보고 몸을 떨었어요. 그 미소가 얼굴에 떠도는 동안 아무도 감히 그에게 말을 걸지 못했죠. 그저 복종할 준비를 하는 것뿐이었답니다. 명령은 날카롭고 예리하게 내려졌어요. 잠수! 다리가 번쩍이는 순간 석호는 순식간에 텅 빈 듯 보였어요. 마루너스 록은 마치 고립된 듯 험준한 물속에 홀로 서 있었답니다. 배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해적선이었죠. 배 안에는 스미와 스타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타고 있었는데 다름 아닌 포로 타이거 릴리였어요. 손과 발목이 묶인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죠. 그녀는 바위에 버려져 죽음을 맞이해야 했어요. 불이나 고문으로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같은 종족의 최후였답니다. 부족의 기록에 행복한 사냥터로 가는 길이 물길에 없다고 쓰여 있지 않았던가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어요. 그녀는 족장의 딸이었고 족장의 딸로서 죽어야 했죠. 그것으로 충분했답니다. 그녀가 입에 칼을 물고 해적선에 오르는 것을 그들이 붙잡았어요. 후크가 자기 이름의 바람이 배를 1마일이나 수호한다고 자랑했기에 배에는 경비가 서 있지 않았죠. 이제 그녀의 운명도 배를 수호하는 데 일조할 거예요. 밤이면 그 바람 속에서 또 한 번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겠죠. 두 해적은 어둠 속에서 바위에 부딪힐 때까지 바위를 보지 못했어요. 러프, 이 멍청한 놈아. 스미의 아일랜드식 목소리가 외쳤어요. 여기 바위가 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디언을 바위 위로 끌어올려 놓고 그녀가 익사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지. 아름다운 소녀를 바위에 내려놓는 데는 한순간의 잔혹한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녀는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헛된 저항을 할 수 없었죠. 바위 바로 근처였지만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서 피터와 웬디의 머리 두 개가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웬디는 울고 있었답니다. 처음 보는 비극이었기 때문이었죠. 피터는 수많은 비극을 보았지만 모두 잊어버렸어요. 그는 웬디만큼 타이거 릴리에 대해 미안해하지 않았답니다. 둘이 한 명에게 화를 내는 것이 그를 화나게 했고 그는 그녀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해적들이 떠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쉬운 방법이었겠지만 그는 결코 쉬운 길을 택할 사람이 아니었죠. 그가 할 수 없는 일은 거의 없었고 그는 이제 후크의 목소리를 흉내냈어요. 어이, 이 멍청이들아. 그가 소리쳤어요. 정말 놀라운 흉내였죠. 선장, 해적들이 서로를 놀라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는 우리에게 헤엄쳐 오는 게 틀림없어. 그들이 그를 찾았지만 헛수고였을 때 스타키가 말했답니다. 우리는 붉은 피부의 사람들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있어요. 스미가 소리쳤어요. 그녀를 풀어줘.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답니다. 무료, 그래요. 그녀의 족쇄를 풀어주고 풀어주세요. 하지만 선장님 곧 들으시오. 피터가 소리쳤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갈고리를 너에게 꽂아버릴 거요. 이거 이상한데, 스미가 헐떡이며 말했어요. 선장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낫겠어요. 스타키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죠. 스미가 말하며 타이거 릴리의 탯줄을 잘랐어요. 그러자 릴리는 마치 뱀장어처럼 스타키의 다리 사이로 미끄러지듯 물속으로 들어갔답니다. 물론 웬디는 피터의 영리함에 매우 기뻐했지만 그도 기뻐서 헛기침을 하고 자신을 배신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웬디는 즉시 손을 뻗어 그의 입을 막았어요. 하지만 웬디는 손을 내밀어 입을 막았죠. 휴크의 목소리로 보트 어오이 가 석호에 울려 퍼졌는데 이번에는 피터가 아니었어요. 피터는 울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대신 놀라움에 얼굴이 일그러졌답니다. 보트 출발. 다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웬디는 깨달았죠. 진짜 후크도 물속에 있었다는 걸요. 그는 배로 헤엄쳐가고 있었고 그의 부하들이 그를 안내하기 위해 불빛을 비추자 그는 곧 그들에게 도착했어요. 등불 속에서 웬디는 그의 갈고리가 배의 옆면을 움켜쥐는 것을 보았죠. 그녀는 그가 물 위로 떠오르면서 물을 뚝뚝 흘리는 흉측하고 거무스름한 얼굴을 보았어요. 그녀는 몸을 떨며 헤엄쳐 나가고 싶었지만 피터는 꼼짝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는 생기에 겨워 펄쩍 뛰었고 동시에 자만심에 몸이 무거웠어요. 내가 놀라운 존재가 아니냐. 오, 나는 놀라운 존재다. 그는 그녀에게 속삭였죠. 그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의 명성을 위해 자신 외에는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아서 정말 기뻤답니다. 그는 그녀에게 듣기 위해 손짓을 했어요. 두 해적은 선장이 왜 자기네를 찾아왔는지 몹시 궁금해했지만 선장은 깊은 우울감에 잠겨 갈고리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있었어요. 선장님, 잘 지내세요? 그들은 소심하게 물었지만 선장은 텅 빈 신음소리로 대답했답니다. 그는 한숨을 쉬어요. 스미가 말했어요. 그는 다시 한숨을 쉬었다고 스타키가 말했죠. 그런데 그는 세 번째로 한숨을 쉬네요. 스미가 말했어요. 마침내 그는 열정적으로 말했답니다. 게임은 끝났어. 그는 소리쳤어요. 저 아이들은 엄마를 찾았어. 웬디는 겁이 났지만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어요. 오, 사악한 날. 스타키가 소리쳤죠. 어머니란 무엇인가요? 무식한 스미가 물었어요. 웬디는 너무 놀라서 소리쳤어요. 그는 몰라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항상 애완동물의 적을 키울 수 있다면 스미가 자기 것일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피터는 그녀를 물속으로 끌어들였어요. 후크가 놀라서 소리치며 뭐였지? 라고 물었죠.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 스타키가 등불을 물 위로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해적들이 바라보는 동안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답니다. 내가 말했던 그 둥지가 석호 위에 떠 있었고 네버새가 그 위에 앉아 있었어요. 보세요. 후크가 스미의 질문에 대답하며 말했죠. 저건 어미예요. 정말 대단한 교훈이에요. 둥지가 물에 빠졌을 텐데 어미가 알을 버렸을까요? 절대요. 그의 목소리에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마치 그가 순수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듯 했지만 그는 갈고리로 그 약점을 떨쳐냈답니다. 스미는 매우 감명받아 둥지가 지나가는 새를 바라보았지만 더욱 의심스러운 스타키는 그녀가 어미라면 아마도 피터를 돕기 위해 여기 머물고 있을 거야. 라고 말했죠. 후크는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래, 그가 말했죠. 그게 바로 나를 괴롭히는 두려움이야. 그는 스미의 간절한 목소리에 낙담해서 깨어났어요. 선장님, 스미가 말했어요. 저 아이들의 어머니를 납치해서 우리 엄마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왕자의 계략이로군. 후크가 소리쳤어요. 그의 위대한 머릿속에서 그 계략은 곧바로 구체화되었답니다. 아이들을 붙잡아 배로 데려갈 거야. 남자아이들은 널판지 위를 걷게 할 거고 웬디는 우리 엄마가 될 거야. 웬디는 또 다시 자신을 잊었어요. 절대 안 돼. 그녀는 소리치며 몸을 흔들었죠. 그게 뭐였지?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일 거라고 생각했죠. 동의하니, 얘들아? 후크가 물었어요. 내 손이 거기에 있어요. 두 사람이 모두 말했죠. 그리고 이게 내 갈고리야. 맹세해. 그들은 모두 욕설을 퍼부었답니다. 그때쯤 그들은 바위 위에 있었고 후크는 갑자기 타이거 릴리를 떠올렸어요. 붉은 피부의 남자는 어디 있지? 그는 갑자기 물었죠. 그는 때때로 장난기 넘치는 유머를 보여주었고 사람들은 이것이 그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괜찮습니다, 선장님. 스미가 만족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녀를 놓아줘. 후크가 소리쳤어요. 그건 당신의 명령이었어요. 선장이 말을 더듬었죠. 스타키는 당신은 그녀를 놓아주라고 물을 우리에게 건네주었어요. 라고 말했답니다. 유황과 쓸개즙, 후크가 우렁차게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꿍꿍이냐. 그의 얼굴은 분노로 새까맣게 질렸지만 그들이 자기 말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답니다. 얘들아, 그는 약간 떨면서 말했어요. 난 그런 명령 안 내렸어. 이상하게 들리네. 스미가 말하자 모두들 불편하게 몸을 꼼지락거렸어요. 후크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났답니다.
오늘 밤 이 어두운 석호를 괴롭히는 영혼이여. 그는 소리쳤어요. 내 말을 듣는가? 물론 피터는 침묵해야 했지만 당연히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후크의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잡담, 밥, 망치, 집게 다 알아듣겠네. 그 최고의 순간에 후크는 아가미까지 창백해지지 않았지만 스미와 스타키는 공포에 질려 서로에게 매달렸어요. 누구세요? 낯선 분이시죠? 말해보세요. 후크가 소리쳤어요. 저는 제임스 후크입니다.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조리 로저호의 선장입니다.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후크가 쉰 목소리로 소리쳤죠. 유황과 쓸개즙이여. 그 목소리가 반박했어요. 한 번만 더 그렇게 말해봐. 내가 내게 닻을 내리겠다. 후크는 좀 더 아첨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내가 후크라면 그는 거의 겸손하게 말했죠. 말해봐, 내가 누구지? 대구입니다.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대구일 뿐입니다. 대구. 후크가 멍하니 울렸어요. 바로 그때, 아니 그전에는 그의 오만한 마음이 무너졌답니다. 그는 부하들이 자신에게서 물러나는 것을 보았어요. 이제껏 대구 한 마리가 우리를 지휘해 온 건가? 그들은 중얼거렸죠. 우리 자존심이 무너지는군. 그들은 마치 그를 향해 달려드는 개들 같았지만 아무리 비극적인 인물이 되어버렸지만 그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그처럼 끔찍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의 믿음이었어요. 그는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죠. 날 버리지 마, 이 녀석아. 그는 쉰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의 어두운 본성에는 모든 위대한 해적들처럼 여성적인 면모가 살짝 엿보였고 그것이 때때로 그에게 직감을 불어넣었답니다. 갑자기 그는 추측 게임을 시도했어요. 후크, 그는 외쳤죠. 다른 목소리가 있나요? 이제 피터는 게임에 저항할 수 없었고 그는 자신의 목소리로 쾌활하게 그랬어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은요? 아하, 야채요? 후크가 물었어요. 아니요. 광물? 아니요. 동물? 예. 남성? 아니요. 이 대답은 경멸하는 듯한 어조로 울려 퍼졌어요. 소년? 예. 평범한 소년? 아니요. 훌륭한 소년이군요. 웬디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온 대답은 예였어요. 당신은 영국에 있나요? 아니요. 여기 계세요? 예. 후크는 완전히 당황했답니다.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봐. 그는 축축한 이마를 닦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스미는 생각했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는 후회하는 듯 말했답니다. 맞출 수가 없어. 맞출 수가 없어. 피터가 소리쳤어요. 포기할 거야? 물론 그는 자존심이 강해서 게임을 너무 멀리 끌고 갔고 악당들은 기회를 보았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열의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그는 외쳤죠. 나는 피터팬이다. 팬. 순식간에 후크는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스미와 스타키는 그의 충실한 부하가 되었답니다. 이제 잡았어. 후크가 소리쳤어요. 물에 들어가, 스미. 스타키, 배 조심해. 죽든 살리든 잡아. 그는 말하면서 뛰어올랐고 동시에 피터의 즐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준비됐어, 얘들아? 석호의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럼 해적들에게 달려들자. 싸움은 짧고 격렬했어요. 먼저 피를 흘린 것은 존이었답니다. 그는 용감하게 배에 올라타 스타키를 붙잡았어요.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해적의 손에서 커틀라스가 낚아채졌죠. 그는 배 밖으로 몸을 비틀어 빠져나가자 존이 그를 따라 뛰어올랐답니다. 작은 배는 떠내려갔어요. 물속에서 머리가 휙 떠오르더니 강철 같은 섬광이 번쩍이고 비명소리나 함성소리가 뒤따랐어요. 혼란 속에서 몇몇은 자기들 옆구리를 쳤답니다. 스미의 코르크 스크류가 투툴스의 네 번째 갈비뼈를 쳤지만 그도 컬리에게 맞아 곤두박질 쳤어요. 바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스타키가 슬라이틀리와 쌍둥이를 세게 누르고 있었죠. 피터는 그동안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더 큰 사냥감을 찾고 있었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용감한 소년들이었고 해적 선장의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었어요. 그의 철제 발톱은 그의 주변에 죽은 물의 원을 만들었고 그들은 겁에 질린 물고기처럼 도망쳤답니다. 하지만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원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이상하게도 그들이 만난 곳은 물속이 아니었답니다. 후크는 숨을 쉬려고 바위 위로 올라갔고 동시에 피터는 반대편 바위를 기어 올랐어요. 바위는 공처럼 미끄러워 기어오르는 대신 기어가야 했죠. 둘 다 서로가 다가오는 줄 몰랐답니다. 붙잡으려던 손이 서로의 팔에 닿았어요. 놀라서 고개를 들었고 얼굴이 거의 맞닿을 뻔했죠. 그렇게 그들은 만났어요. 위대한 영웅들 중 몇몇은 바다에 빠지기 직전에 가라앉았다고 고백했어요. 만약 그 순간 피터가 그랬다면 저도 인정했을 겁니다. 어쨌든 바다 요리사가 두려워했던 건 피터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피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감정, 기쁨만이 있었어요. 그는 기쁨에 이를 갈았답니다. 생각만 해도 재빠르게 후크의 허리띠에서 칼을 꺼내 꽂으려던 순간 자신이 적보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공평한 싸움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해적에게 일어나도록 손을 내밀었죠. 그때 후크가 그를 물었답니다. 피터를 멍하게 만든 건 고통이 아니라 그 불공평함이었어요. 그는 완전히 무력해졌죠. 그는 공포에 질려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모든 아이가 처음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순간 그 고통을 겪어요. 피터가 당신에게 다가와서 당신의 것이 되려고 할 때 그가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직 공평한 뿐이랍니다. 당신이 그에게 불공평하게 대하면 그는 다시 당신을 사랑하겠지만 그 이후로는 결코 예전의 아이가 되지 못할 거예요. 아무도 첫 번째 불공평함을 극복하지 못하죠. 피터만 빼고 말이에요. 그는 종종 불공평함을 마주했지만 항상 잊어버렸답니다. 아마도 그것이 피터와 다른 모든 아이들의 진짜 차이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를 만났을 때는 마치 처음 만났을 때와 같았어요. 그는 그저 멍하니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죠. 쇠로 된 손이 두 번이나 그를 핥혔답니다. 잠시 후 다른 소년들은 물속에서 후크가 배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드는 것을 보았어요. 악어가 그를 끈질기게 쫓아오는 것을 보니 이제 후크의 얼굴에는 기쁨이 전혀 없었고 오직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평소였다면 소년들은 환호하며 함께 헤엄쳤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불안했어요. 피터와 웬디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석호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작은 배를 발견하고 피터, 웬디라고 외치며 집으로 돌아갔지만 인어들의 조롱하는 웃음소리 외에는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중이거나 날아가는 중일 거야. 소년들은 결론 지었죠. 그들은 피터를 너무나 믿었기에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답니다. 그들은 잠자리에 늦을 것이라며 소년답게 낄낄거렸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엄마 웬디의 잘못이었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사라지자 석호 위에 차가운 침묵이 감돌았고 그 다음에는 힘없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두 명의 작은 형체가 바위에 부딪히고 있었어요. 소녀는 기절하여 소년의 팔에 안겨 있었죠. 피터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녀를 바위 위로 끌어올린 후 그녀 옆에 누웠어요. 피터 역시 기절하면서도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았답니다. 곧 익사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그들이 나란히 누워 있을 때 인어 한 마리가 웬디의 발을 붙잡고 살며시 물속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어요. 피터는 웬디가 자신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고 깜짝 놀라 깨어났고 간신히 그녀를 다시 끌어당겼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웬디, 우리는 바위 위에 있어. 그가 말했죠. 하지만 바위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 곧 물이 바위를 덮칠 거야. 그녀는 지금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가야 해요. 그녀는 거의 밝은 어조로 말했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대답했어요. 피터, 수영할까 아니면 날까? 그는 그녀에게 말해야 했어요. 웬디, 내 도움 없이도 그 섬까지 수영하거나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자신이 너무 피곤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답니다. 그는 신음했어요. 무슨 일이야? 그녀는 즉시 그를 걱정하며 물었죠. 웬디, 도와줄 수 없어. 후크가 날 다치게 했어. 난 날 수도 헤엄칠 수도 없어. 우리 둘 다 빠져 죽는다는 말이에요? 물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보세요. 그들은 눈을 가리려고 손으로 눈을 가렸답니다. 곧 자신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들이 그렇게 앉아있는 동안 마치 입맞춤처럼 가벼운 무언가가 피터에게 스쳐 지나가며
마치 소심하게 내가 도움이 될까? 라고 묻는 듯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그것은 마이클이 며칠 전에 만든 연애 꼴이었답니다. 그것은 마이클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 떠내려갔어요. 마이클의 연이요. 피터는 흥미없이 말했지만 다음 순간 그는 연의 꼬리를 잡고 연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답니다. 그것은 마이클을 땅에서 들어 올렸어요. 그는 소리쳤어요. 왜 당신을 들어 올리지 않겠어요? 우리 둘 다요. 두 명을 들어 올릴 수는 없어요. 마이클과 컬리가 시도했어요. 제비를 뽑자. 웬디가 용감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숙녀군요. 절대요. 그는 이미 그녀의 꼬리를 묶었답니다. 그녀는 그에게 매달려서 그가 없이는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잘 가, 웬디. 그는 그녀를 바위에서 밀어냈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그녀는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피터는 석호에 혼자 남았답니다. 바위는 이제 아주 작아져 있었죠. 곧 물에 잠길 거예요. 희미한 빗줄기가 발끝으로 물 위를 살금살금 지나갔답니다. 그리고 곧 세상에서 가장 음악적이면서도 가장 우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인어들이 달을 부르는 소리였죠. 피터는 다른 소년들과는 달랐지만 마침내 두려움을 느꼈답니다. 마치 바다 위를 지나가는 전율처럼 온몸에 떨림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바다에서는 떨림이 하나씩 이어지다가 수백 개가 되었고 피터는 그 떨림을 느꼈답니다. 다음 순간 그는 다시 바위 위에 똑바로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마음속에는 북소리가 울려 퍼졌죠. 북소리는 죽는다는 건 정말 엄청난 모험이 될 거야. 라고 외치고 있었답니다.